2월 1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2월 첫날입니다. 이 가스요금 결제일을요 월 초로 설정하신 분들은 아마 어제 가스요금 고지서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각오는 했지만 너무 껑충 뛰어서 놀랐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부터는 서울 중형 택시 요금도 오릅니다.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고요.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도 올라서 미터기 오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말 빨리 달리는 거예요? 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긴 하지만 봄은 다가오는데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한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암동 클래스에서 여러분 일상에 보탬이 되는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을 내서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자 2분부터 자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1월 마지막 날도 함께 시작하기라면서 상필 보는 습관 인증해주신 니암니암님, 또 재밌는 뉴스라고 태그도 달아주신 마이스위트레몬님 고맙습니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영화관 비용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생방송 보시다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셔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날씨부터 보면서 상쾌하게 상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재 기상캐스터,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안개가 좀 꼈더라고요. 날은 좀 풀린 것 같은데 안개만 주의하면 될까요? 네, 오늘은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도 짙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직 눈도 다 녹지 못했는데 이 안개도 지표면에 얇게 얼어붙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출근길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미세먼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오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은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내리던 비나 눈이 그치면서 오늘 하늘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 동쪽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서울 0도, 전주 5도, 부산 8도로 남부지방은 벌써 영상 기온 보이는 곳 많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9도, 부산 13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아침에도 비교적 온화한 오늘과 달리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야, 부산이 오늘 13도까지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따뜻한데 또 따뜻하니까 미세먼지가 찾아왔네요.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네이버와 유튜브로도 상클 함께하고 계신 전 세계 상클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이른 아침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은 곳들도 있고 안개가 심한 구간도 있습니다. 필히 감속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오전 8시 무렵이 되니까 출근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변북로는 역시나 구리 지역 향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방화대교 북단부터 한강대교 북단 빠져나가기까지 55분 이상 필요한 상황이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월릉 분기점부터 신내 나들목까지가 가장 혼잡합니다. 그리고 용인이나 분당에서 출발하는 분들도 계시죠.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부터 수서 나들목까지 혼잡이 이어지고 용인 서울선 서울 쪽은 무엇보다 서분당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수지 요금소 일대 앞차와의 간격 바짝 좁혀 통과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도심 정체도 눈에 띕니다. 부산 쪽으로 잠원 나들목 일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막혀 있는데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경기동 쪽 구리 지역 어렵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오늘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 전원에게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합니다. 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화 통화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무늬반 법인차를 골라내기 위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머니클래스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미분양 속출, 현재 주택시장 상황 짚어보고요.
상클라이프 배우 송중기 씨 깜짝 결혼 소식 등 연예계 뉴스 총 정리합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늘부터 1,000원 올랐습니다. 거리당 요금과 주행시간 요금도 함께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4월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주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서울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기본거리도 1.6km로 줄어들고 거리당 요금과 주행시간 요금도 인상됐습니다. 요금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종강역에서 신사역까지 이동한다면 기존에 9,600원 정도였던 요금이 11,000원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종각에서 강남역까지 심야할증 적용 시간대에 탑승했다면 4,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서울 모범택시와 대형택시 역시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고 외국인 관광택시의 구간 대절요금 역시 최고 10,000원가량 인상됐습니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지만 오름폭이 커 서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300원에서 400원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대신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친절한 택시기사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통신비 지원과 유가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추천을 받은 기사에게는 표창과 함께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 맞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공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 도착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시행 시점은 공지 다음 날인 2월 1일 오늘부터인데 입국 후 검사 장소나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 등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지난달 8일 입국자 전수검사와 강제 격리 조치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에 한해 부활시킨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자 이에 맞대응 조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但令人遗憾的是，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이 단기간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만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추가 조치를 또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까지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결과를 보고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자살폭탄 테러 관련 사망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난 페샤와르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인 레이디 리딩 병원 측은 중상자가 많아 사상자 수는 더 늘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7명 이상은 경찰인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선 치안이 가장 강력한 곳으로 꼽히는 이슬람 사원에 폭탄이 터졌고 경찰은 보안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태국에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던 정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누군가 전화를 바꿔줬는데 전화를 바꿔준 사람을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쌍방울로부터 변호사비를 대신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쌍방울이 속옷업체 비비안을 인수한 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 인원은 6명이었는데 이 자리엔 검찰 출신 이태영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쌍방울 계열사가 된 비비안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1년 후 이재명 경기도 산하기관 이사를 지냅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 변호인을 맡으면서 수임료 20억 원을 쌍방울 전환사채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런 이태영 변호사가 비비안 인수 축하 술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김 전 회장 옆자리에 이태영 변호사가 앉았고 이재명 지사와 연결해줬다며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회장님은 자기 전화기로 외부인과 통화하지 않고 꼭 제3자 전화기로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뒤부터 전화기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습관이란 겁니다. 또 검찰은 지난 2019년 5월 김 전 회장 경조사에 당시 이재명 지사 비서실장이 조문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접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태영 변호사는 술자리가 기억 안 난다며 이 지사와 통화를 연결해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올린 사진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은 배구스타 김연경 선수 또 가수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꽃다발 감사하다, 응원해줘서 고맙다는 설명을 달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난 자리고 꽃다발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 상황을 두고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질타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7일 김기현 의원은 김연경 선수, 가수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당대표에 출마한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시간을 내줬고 꽃다발도 준비했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꽃다발 감사하게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응원하는 엄지척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하고요. 하지만 남진 씨는 JTBC의 김 의원을 처음 본 사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났을 뿐 김 의원을 도우려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김 선수 측 역시 지인 입장을 고려해 초대에 응한 거라며 꽃다발도 준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김 의원이 사실을 왜곡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식의 홍보는 당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사진을 올리기 전에 자리를 만든 지인을 통해 동의를 구했다면서 안 의원을 겨냥해 조급해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이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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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도선 기자 약간 성시경 씨 분위기가 그래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까지 원한 건 아니겠지만. 네. 빨리 열어봅시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도시락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귀여운 고양이 도시락인데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극적 상봉의 열쇠를 뽑아봤는데요. 이 생이별을 했던 네 남매가 이 반세기가 넘어서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건데요. 어제 58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네, 지금 들어오는 저 두 분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여성분과 만나서 인사를 하죠. 지금 저게 만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저분들이 저렇게 저분들이 네 남매인데요. 저렇게 58년 만에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지금 저분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함께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 남매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게 1965년 3월이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당시 8살이던 셋째 희란 씨와 6살이던 넷째 경인 씨는 어머니와 함께 전차를 탔다가 인파 속에 손을 놓쳤습니다. 이 두 자매는 전차 역사에서 부모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 처음에 만날 때 어색하게 서로 이렇게 목례를 하는 장면이 오히려 좀 뭉클한데요.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생사도 모른 채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남으로 살아왔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희란, 경인 씨는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서 정인과 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이 맏언니 희재와 그리고 맏오빠 태쿤 씨는 이 동생들을 찾아 전국을 헤맸지만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 예전에 유명했던 그 가족 찾기 프로그램 2차례나 나갔는데도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희재 씨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아 두 동생에 대해서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어요. 네, 동생들 잃어버렸다 신고를 했고 두 동생이 실종된 곳이 서울 동작구라는 게 밝혀져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네 남매, 그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DNA가 실마리가 됐는데요. 이 경찰은 희재 씨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서 실종 아동 DNA를 등록하고 보관하는 이 아동 권리 보장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이 경인 씨도 서로 연락이 안 됐잖아요. 이 자매 경인 씨도 인천 연수경찰서에 자신의 DNA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남으로 살던 자매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신의 DNA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통했다. 이거는 이게 인연의 끈이라는 게 서로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DNA를 등록했네요. 2011년에 등록하고 2022년에, 네네. 21년, 22년 1년 사이에 등록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DNA, 경인 씨 DNA가 등록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호원에서 이거 찾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일치한다는 걸 깨닫게 됐고 지난 26일 이 네 사람이 같은 혈육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인터뷰 보시죠. 확인하는 과정에 유사한 사람이 있다. 이래서 2차 DNA 채취를 하자.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2차 DNA를 채취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이 일치가 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와, 잘 됐네,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몸속에 있던, 남매의 몸속에 있던 유전자가 핏줄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게 핏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놀랍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 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런 우연이 만들어졌습니다. DNA가 극적인 상봉의 열쇠가 됐는데요. 이 혈액과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서 유전 정보를 대조하는데 이 혈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58년이나 다른 이름으로 살던 희란과 경인 씨는 언니와 오빠를 만나고 자신들의 이름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은 너무너무 춤추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 소리라도 한번 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래도 언니하고 오빠가 있어서 든든하고. 네, 58년 만에 만난 첫째와 셋째 자매였습니다. 이 전국에 전단을 붙이고 방송에 나가서도 서로 만나지 못했던 이 네 남매는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실종 아동 업무 시스템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이 무려 658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실종 아동과 보호자의 유전 정보가 4만 건 넘게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가 장기 실종자를 찾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니 오빠를 찾은 아까 희란 씨 정말 축하드리고 자, 요 지금 상황을 잘 보시고요. 혹시 본인이 실종 아동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실종 아동이 있는 곳에 뭐 보호자라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 더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제는 녹색입니다. 인데요. 뭔가 녹색이 된 건지 먼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녹색이 노란색인데요? 맞아요, 노란색이요. 노란색 차량, 하얀색 차량,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보기만 해도 저게 비싸 보이죠? 파란색 차량도 있어요. 이른바 슈퍼카. 슈퍼카죠. 형형색색입니다. 유흥가를 누비는 이 슈퍼카와 줄지어서는 그런 고가의 차량들을 찍은 영상인데요. 이게 3년 전에 한 대학생이 올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국세청이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버지 회사 돈으로 산 차들이었다고 합니다. 회사 돈으로 이런 차 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럼 안 되죠. 이 회사 돈으로 사는 법인 차량은 사적으로 쓰면 사실 안 되거든요. 업무용으로 써야 돼요. 근데 법인차로 등록하면은 이 구매비와 유류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업무를 하는데 스포츠카가 필요한가? 그러게요. 필요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근데 5년 동안 이 4억 원이 넘는 차량을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4억 원이 넘는 차량 10대 중에 9대 정도가 법인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와, 회사에서 산 거예요. 10%가요? 네. 와. 대박. 아니 그 플렉스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인데 플렉스를 뭐 본인 돈으로 해야지. 지금 뭐 아버지 회사 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 지금? 네, 이게 뭔가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 차 사는 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 돈으로 법인 차량을 등록해서 이렇게 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법인 차량인지 사실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르면 올해 7월, 이제 오는 7월부터 법인 차에는 전용 번호판을 저렇게 녹색 계열을 이용해서 붙이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번호판 색을 다르게 해서 녹색 번호판을 달면 요건 법인차구나. 나 이 슈퍼카 타고 다니는데 저 법인차로 슈퍼카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맞아요. 막 이렇게 못 보던 스포츠카, 비싼 차가 딱 지나가는데 녹색 번호판 달고 있다? 그 법인차입니다. 이 공공분야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하거나 빌린 차량, 또 이제 법인이 구매하거나 빌린 차량 모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전기차 파란색 달고 있잖아요. 그 전기차도 법인 차량이라면 만약 법인차로 등록된 거라면은 바꿔서 녹색으로 달아야 됩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인차들도 녹색판으로 바꿔야만 받을 수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저 이태리 타월 색깔이잖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눈에 띄어요. 번호판이. 그렇죠. 근데 전기차면 파란색인데 파란색과 녹색 법인차 같이 이렇게 녹파 같이 섞어주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떤 차량들이 녹색으로 바뀔지 한번 보겠고요.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그걸 왜 거기에 넣어? 뭡니까? 이 영상 제가 아까 비장의 무기로 준비했던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배달원이 계단을 오르죠. 뭔가 승자를 들고 왔는데 저거 피자 상자 같아요. 맛있는 피자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상한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뭔가 굽히더니 상자 오른손에 들고서는 저거를 옷 안에다가 쓱 넣고 저 안에 넣잖아요. 이렇게 쓱 넣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피자를 배달하러 왔다가 다른 택배 상자를 들고 내려간 거예요. 기다리던 택배가 오지 않은 걸 알게 된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돌려보니까 저런 장면이 딱 잡혔습니다. 와, 이거는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인들은 남의 자리를 탓하지 남의 물건을 탓하는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거 저거는 국룰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가져가기로 했잖아. 근데 남의 택배를 저렇게 가져가면 이제 누가 마음껏 택배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카페 위에 놓인 휴대전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자리 맞는 데 쓴 휴대전화나 이 현관문 앞에 있는 택배는 사실 가져가지 않는 게 국룰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한 규칙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거 가져가 버릇하면은 보관함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택배 기사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이런 문구만 있어도 됐는데 이런 피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1시간 만에 출동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물건도 사과도 모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상자 안에 든 건 커피 캡슐 69,000원어치였는데요. 피해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미 까서 하나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갖고 와서 사과부터 해라라고 했는데 걔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나 새벽분이 안 될 것 같다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배달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택배는 건드지 않는 걸로. 그래야 우리가 문 앞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도시락 바로 가죠. 네, 네 번째 도시락 옛날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내쫓아야 해. 말다운표. 이게 한 무속인 관련 이야기인데요. 지난 2021년에 자신의 집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20대 여성을 묶고 구슬할 때 쓰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때렸습니다. 이 아내는 피해 여성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폭행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피해자 결국 숨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숨진 여성, 이 무속인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딸을? 친딸을 때려서 지금 숨지게 한 거잖아요. 근데 대체 왜요?
이게 딸이 어릴 때부터 좀 청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심한 우울증을 범행 당시에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부는 딸에게 귀신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이거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런 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재판에 당연히 넘겨졌죠. 이 무속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도운 아내는 벌금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딸을 때려서 숨지게 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이면 사실 좀 일반인 입장에서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재판부 판단에 보면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목숨을 해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는데요. 이 부모들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푸틴의 그림자 부대로 불리는 러시아의 용병 와그너 그룹 이야기인데요. 이 와그너 그룹의 부상병 약 300명이 러시아 점령지의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러시아 용병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군인들 손목에 이 빨간색과 흰색 팔찌가 채워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했더니 질병에 따라서 나눈 거랍니다. 근데 어떤 병에 걸린 거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크라이나 매체가 참모부 공식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질병에 걸린 죄수들의 손목에 띠를 두르게 했는데 Red for HIV and White for Hepatitis. 에이즈는 빨간색, 간염은 하얀 팔찌를 표시를 한 겁니다. 300여 명의 부상병 대부분이 에이즈와 매독, 결핵 등 각종 감염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의료진이 전염을 우려해서 치료를 거부한 겁니다. 아니, 상당수가 에이즈라니까 사실 저는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거든요. 근데 이 와그너 그룹을 포함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여성들한테 수많은 성범죄를 또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도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와그너 소속 용병 약 5만 명 중에 약 4만 명이 죄수 출신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죄수 출신 용병들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이들이 러시아 사회의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러시아가 이들을 잠재적으로 사회화시켜야 하는 숙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식 날 이 신랑 신부를 괴롭히는 악습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해묵은 문제인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예복을 입은 신부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 위를 이제 신랑 친구들이 올라가서 진 누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야? 신부가 화를 내면서 달아나 보지만 이내 다시 또 끌려옵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또 흰색 스프레이를 머리에 막 뿌려대가지고 지금 얼굴조차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심한 것 되고요. 같아요. 네, 너무 심각합니다. 최근 이 중국의 한 농촌에서 벌어진 결혼식 장면인데요. 조회수가 3억 뷰에 육박했고요. 잘못된 관행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데요. 신랑에게 지금 보시면은 오버를 막 투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몽둥이도 두드려 패고 막 신부를 막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런 장면들이 결혼 철마다 수백 건씩 막 올라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가 치미는 악습이다. 당국은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고 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풍습이라는 거 알겠는데 이 영상 이게 나무에 지금 뭐 신랑을 걸어놨네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던 거 그렇죠. 기억이 나긴 납니다. 그렇죠. 한때 이 미담이나 뭐 관습으로의 존중을 받았지만은 이제 시대가 변했고 민폐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전초밥 좋아하시나요? 회전초밥. 네, 완전 좋아하죠. 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골라 먹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 지금 보고 나시면 이제 이거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초밥의 종주국 일본으로 가보시죠. 이키마스. 자, 레일이 초밥을 싣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리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이 숟가락을 이제 갖다 댑니다. 갖다 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탁 갖다 대죠. 뭐 떨어졌다. 뭐 하는 거야, 저게? 자, 느리게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리고 좀 지금 뭐냐면 고추냉이를 바른 숟가락을 자기가 먹을 초밥도 아닌데 묻힌 거예요. 어머. 네, 지금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은 뭐 하는 짓이야? 네, 지금
침 뱉고 있어요. 간장에 혀를 지금 낼름낼름 해가지고 침을 묻히고 있는 거예요. 공용 간장에다가. 뭐야?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게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개하는 거겠죠. 본인들이 올린 거예요? 네, 본인들이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또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거 아주 민감합니다. 주목받는 영상 만드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굳이 저렇게 했을까요? 먹방을 하든지 차라리. 진짜. 그렇죠. 초밥 접시에 써있는 이 가게 이름과 인테리어를 보고 저기 뭐 어디에 있는 초밥집 같다, 나 아는 애 같다 이렇게 특정 초밥 체인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본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이러면 이 본사에서 나서야겠죠.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런 나쁜 장난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영상이 확산된 적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절이 안 되는 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짓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싫어. 자, 다음 소식 이어보겠습니다. 자, 레리꼬, 레리꼬. 겨울왕국이 현실이 됐습니다. 진짜 애니메이션 속 모습이 아주 잘 만들어졌죠. 이게 뭐예요? 세트장이에요? 아니요. 지금 이게 실제 주민이 사는 중국 최북단 헤이룽 장성의 건물입니다. 건물이에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서리가 안 낀 곳이요. 그러게요. 거대한 얼음 동굴이 따로 없는데 놀랍게도 이 작품을 만든 작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로 현관문을 덜 닫았던 모양이에요. 밤새 열린 문 틈 사이로 헤이룽 장성의 살인적인 냉기가 들어닥쳤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서프라이즈! 정말 이렇게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쉽지 않을 정도의 설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덜 닫는 사람 그 사람이 만든 거라고 지금 한 건데 얼마나 추웠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밤사이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고요. 사실 지금 중국은 영하 50도를 밑도는 이 최강 한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저녁에 저온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이, 그 집 주인도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까지 추우면 난방 대란이 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렇죠. 추우니까 난방을 해야겠죠. 근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서요. 지방 정부가 가스업체에 지급했던 이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이 가스업체들이 수익이 덜 나는 가정 난방용 가스 공급을 꺼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난방도 지금 몇 시간째 못 돌리고 있고요. 이불을 2채, 3채 덮고 자도 추워서 일찍 깬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2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약발 안 받는 부동산 대책, 이번엔 대출 규제 완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도한 대로 아파트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가격 하락폭이 줄어드는 신호도 보인다곤 합니다. 근데 분양시장만 보면 이렇게 여전히 한파. 과연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건가 갸우뚱해집니다. 심지어 지방에서는요, 1순위 청약 신청자가 단 한 명뿐인 단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대책이 왜 미분양을 막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무주택자들은 미분양 주택 여전히 노리는 게 맞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엊그제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자 부담 덜어줄 테니까 살 사람 빨리 사라 이런 거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했는데요. 네네. 저는 CPR,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장은 뛰고 있는데요. 죽어가는 심장은 뛰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래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갈 길이 먼데요. 특히 분양 시장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금 상환 최대 3년 유예를 시켜주고요. 그동안 투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다주택자, 임대, 매매 사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주겠다. 그리고 LTV,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 비율도 더 높여줘서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신호인데요. 한번 보시죠.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은 현재 50%,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LTV가 나왔는데요. 네. 완화시켜주겠다. 지금 물음표잖아요. 얼마로 완화시켜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아하. 다주택자들은 원천 봉쇄됐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30%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도 안 나왔는데 규제 지역에서는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다. 네네. 일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고요. 뭐 대출 기조 이렇게 풀기로 했는데 이게 아직 신통치 않다라는 게 이제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네네. 수도권 청약도 영 시원치 않고 지금 근데 또 아까 뭐 지방의 경우에는 뭐 1명 정도만 나온 것도 청약 신청자가 1순위 청약 신청자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참패 수준인데 정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까? 현장 목소리 좀 전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반 매매 시장보다 분양 시장이 더 어렵습니다. 일반 매매 시장은 지금 금매물도 좀 소화가 되고요. 호가도 소폭 오르는 분위기인데 분양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장인데요. 네. 다주택자들은 못 들어가니까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금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구매 능력이 약하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집을 안 샀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구매 욕구도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지방이 더 어려워요. 서울보다. 왜 그러냐면 서울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투자하고 싶은데 서울이 안 되니까 지방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서울이 규제 지역으로 풀렸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죠. 최근 청약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처참합니다. 서산시는 80가구 모집에 3가구.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전국을 가리지 않고요. 인천, 경기, 대구 모두 참패 수준인데 제가 최근에 분양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표가 분양률이 20%만 달성하자. 80%도 아니고 20% 달성하면 박수를 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 100개 중에 20개만 팔려도 된다. 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성공이다.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참패 수준인데 네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한 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경착륙을 하면 안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인데 네네. 미분양 물량을 또 해소해서 건설사나 뭐 금융사들의 부도나 이런 것도 막겠다. 이건 것도 당연히 이제 목적이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미분양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미분양은 쏟아지고 있는 겁니까? 미분양 같은 경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실수요자들의 시장인데 일반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나 팔지 않겠다. 버틸 수도 있는 거고요. 실수요자들은 급매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미분양은 청약을 하고 이제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주로. 이 3년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특히 안전마진. 주변 집값이 이렇게 가격이 높을 때는 이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하니까 나 분양받아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집값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안전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불안한데? 내가 새 집 분양 받아도 뭐 대파할 때 이 정도로 돈 못 받을 거야. 그렇죠. 불안감. 더 떨어지게 되면 안전마진은 완전히 없어지겠는데 3년 안에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 뭐 이른바 미분양 줍줍 이런 무순위 청약 이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른 뭐 원래 있던 아파트 급매를 노릴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사실 그게 방법론적인 문제거든요. 급매가 좋으냐, 미분양이 좋으냐, 뭐 경매가 좋으냐는 방법론적인 문제고요.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 있잖아요. 우리 눈을 가리고 뭐가 맛있는지 그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일단 눈을 가리고 급매도 좋고요. 미분양도 좋고요. 경매도 좋은데 경쟁력이 있느냐, 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뭐 미분양이면 다 좋다, 급매면 다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가격 경쟁력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자,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3억이었고요. 새 아파트 10억에서 11억 정도, 입주 연도가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아파트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이 정도면 새 아파트가 더 좋은데 3억 원 정도면 해볼 만하잖아요. 2, 3억 정도면 충분히 청약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격이 뚝 떨어지죠. 2023년 1월 평균 7억 6,50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4년 차이가 나는 새 아파트라도 7억 6천에 유리한 거 아니야? 당연히 기존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최선의 가격 비교를 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 중인 아파트를 선택해야 된다. 기존 아파트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 상황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새 아파트가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가격 같은 걸 기본으로 돌아가서 잘 따져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지난주 저희 그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지금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가격 경쟁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경쟁력이 있는데요. 지금 시중은행에 아무리 잘 받아도 4% 후반대,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도 4% 후반대인데 이번에 0.5%포인트가 내려졌거든요. 0.5%포인트. 보시면
가격 경쟁력이, 아니, 금리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보시죠. 4.15에서 4.25% 정도니까 충분히 받을 만하고요. 네. 특례보금자리 장점이 있잖아요. DSR 적용이 안 되고 소득 기준 적용이 안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나는 필요 없어. 난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좀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조언을 얻으셨을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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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첫 소식 바로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송중기 깜짝 결혼 발표. 야, 지난해 말에 열애 사실을 밝혔던 이 배우 송중기 씨가 결혼과 함께 또 새 생명이 찾아왔다 이런 소식을 직접 밝혀서 많이 화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열애를 인정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네. 지난달 1월 30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직접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는 길이라면서 KT 루이스 사운더스, 연인이죠. KT 루이스 사운더스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꿨고 감사하게도 소중한 생명이 함께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결혼 소식과 함께 임신 소식까지 함께 전한 겁니다. 네. 송중기 씨가 열애를 인정했을 당시에도 사실은 이 KT 씨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요. 당시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고요. 이 결혼 소식과 함께 동시에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송중기 씨가 쓴 글을 저도 봤거든요. 아내를 생각하는 애정과 존경하는 네. 그 마음이 뚝뚝 묻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감동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네. KT 씨에 대해서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다. 그녀 덕분에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KT 루이스 사운더스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1984년생입니다. 송중기 씨가 85년생이거든요. 한 살 연상입니다. 그리고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원래 직업은 배우였습니다. 영국에서 2002년 영화 사랑의 여정으로 데뷔한 배우인데요. 현재는 배우를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탈리아어와 영어 등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혼인신고는 먼저 했다고 밝혔고 그래서요. 그럼 네. 결혼식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도 추후에 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속사 측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 예정일에 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생활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KT 씨는 한남동 소재 송중기 씨 자택에서 함께 거주를 하다가 이태원 또 소재의 200억 원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친정 식구들이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 또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씨는 오는 2월에 이 영화 로기완 촬영을 위해서 헝가리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헝가리와 한국을 오가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사실 이 송중기 씨가 직접 밝히기 전에 좀 KT 씨와 결혼을 할 거다. 아니면은 좀 새 생명이 찾아온 것 같다. 이런 소식들을 연예부 기자들은 좀 알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업계에서는 확답을 하진 않았는데 조금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당당하게 사실은 그러니까 기사가 나기 전부터 당당히 두 분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공항에 입국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네. 그리고 사실은 KT 씨가 인부복을 입고 공항에서든 그러니까 기자들의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인부복을 입고 나타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곧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겠구나라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씨가 산부인과에 나타났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축하드릴 일이니까 네네네.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마지막 키워드 가수 도전 새 둥지 찾은 박보검. 야, 노래 잘 부르네요. 박보검 씨가 이제 FA 대여였는데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업계 사람들이 모이면 다 박보검 씨가 혹시 어디로 가냐에 대한 어느 소속사로 가냐? 네, 그런 이야기만 할 정도로 되게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예상치도 못하는 더 블랙 레이블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더 블랙 레이블은 그룹 원타임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테디 씨가 이끌고 있는 매니지먼트사입니다. 블랙핑크 등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테디 씨가 수장으로 있는 산하 레이블인데요. YG 엔터 산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 그룹 빅뱅의 태양 씨가 전속 계약을 체결해서 또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전소미 씨, 자이언티 등이 소속된 회사인데요. 사실 태양, 전소미, 자이언티 그리고 박보검 조금 조화가 가수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인 박보검 씨를 영입하면서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수들이 많이 소속된 곳이다 보니까 박보검 씨가 이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막 태양이랑 콜라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네,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네네네. 앞서 뭐 하이브나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박보검 씨가 실제로 좀 가수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사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더블랙 레이블과 손을 잡은 건데요. 그래서 박보검 씨가 본격적으로 좀 가수로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보검 씨는 노래 잘하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자신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의 OST 내 사람으로 음원 차트를 또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박보검 씨를 말하신 것처럼 태양 씨와 함께 뭐 듀엣을 보여준다든지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또 올지 않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기에 노래까지 잘하는 박보검 씨. 차기작 소식도 있죠? 네, 그래도 배우 박보검 씨의 모습을 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네. 이 조합을 또 보시면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뭔가요? 동백꽃 필 무렵 임상춘 작가 그리고 나의 아저씨 김원석 감독이 새롭게 만드는 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좀 드라마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1950년대 제주에서 태어난 애순과 관식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내는 드라마입니다. 아이유 씨가 애순 역을 맡고요. 박보검 씨가 남자 주인공 애순만을 사랑하는 남자 관식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려낼 좀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보검 씨 앞으로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박정선 기자와는 나눌 이야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이어지는 산길 2교시에서 뜨거운 연예계 소식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 하나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 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서 7시 29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 중입니다. 불이 난 직후 공장 내부 작업자 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가운데 지금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옆 공장으로 번지면서 진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미세먼지와 안개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직 눈도 다 녹지 못했는데 이 안개도 지표면에 얇게 얼어붙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줄이고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미세먼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오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동쪽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0도, 전주 5도, 부산 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4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비교적 온화했던 주 초반과 달리 오늘 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어제 아침까지 한파특보가 남아있었던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의 시작도 상클과 함께 해주신 상클이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목이 메이네요. 네. 네. 물가도 난방비도 오늘 또 택시요금까지 올라서 부담이 큰 요즘입니다. 네,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네. 그래도 저희 상암동 플러스랑 매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알차고 풍성한 정보, 따뜻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월수금은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2교시에서 전해드리는 소식들이 또 따끈따끈하고 흥미롭거든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본방송에서 다뤘던 송중기 씨, 블랙핑크 또 박보검 씨 소식에 이어서 박정성 기자와 연예계 이슈들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이거 찍고 지금 바로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네, 질문과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상암동 클래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